의료연구의 100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 100회까지 올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100회를 갈 수 있다고 예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맹광호 교수님께서 이번에 100번째 모임이 있기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맹광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맹광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그 컨셉은 오늘 교수님 강의를 시작으로 하여서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의료윤리에 대해서 지난 10년간을 돌아보고 평소에 의료윤리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을 잘 기록으로 남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양분이 되어서 이후에 또 100번째 모임을 또 한 번 가질 때에 귀한 씨앗이 되는 심겨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먼저 우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맹광호 교수님은 1968년에 카대를 졸업하시고 모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카대에서 학장, 보건대학원장 맡으시고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대한의학교육학회, 의료윤리학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계속 의료인문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시는데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강의를 맡아서 또 의료윤리 연구에 이를 또 축하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맹광호입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발표는 20분만 딱 20분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싶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거에는 의미를 담은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자리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 어쩌면 오늘 얘기가 제가 의학 분야에서 일생을 보내고 이제 뭐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제목을 보시면 의료윤리를 넘어서라고 그랬기 때문에 좀 흥미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의료윤리 연구에서 의료윤리를 넘는다는 얘기가 뭔가 그런 호기심을 가지실 텐데 저 슬라이드를 30장을 준비했는데 한 20장은 뭐 5분 안에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고 저로서는 슬라이드 후반부에 몇 장을 가지고 우리 마음밭에 한번 고시를 뿌리고 화려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머릿말 잠깐 하고 의사와 환자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의학과 의료계의 노력, 그동안의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의료윤리를 넘어서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설명을 좀 하면서 도전과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5월달 지난달 10 며칠자에 말기암 고백 보아 오빠 권순욱 의사들 왜 이렇게 싸늘한가 조선일보의 전문으로 난 기사인데 제가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환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의사가 이제 한 얘기인데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병은 나는 병이 아니에요. 항암시하고 좋아진 적 있어요? 그냥 안 좋아지는 증상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슬슬 돌아가실 준비를 하세요. 네, 주변 연구 좀 하세요. 환자가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이런저런 시도해봤자 고통만 더 줄 뿐이니까 그냥 준비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입원했을 때 또 다른 병원 외래 갔을 때 여러 군데 다닌 모양입니다.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을 제 면전에서 저리 편하게 하시니 도대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오고 뭐 몇 군데서 더 추가가 났죠. 저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의사 환자 관계가 변화됐다는 건 여러분 뭐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유명한 그 룩필드의 The Doctor라는 그림이죠. 런던의 그 테이트 미술관에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1891년에 룩필드라는 여기 화가가 서 있는 이 사람이 평생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어느 부호의 요청을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죽어갈 때 의사가 닥터 머레이라는 런던에 있는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그림이죠. 뭐 여러분 다 보신 거고 여기 지금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불빛, 등이라든지 이 아침 햇살로 봐서 밤을 샌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으로 유명하고 130년 전 그림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림이죠. 이런 그 분위기는 뭐 현대에 와서도 이거는 그 옛날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참 그 평화롭고 그런 느낌이 들죠. 말하자면 모든 환자들이 앞서 그림이나 또 저런 사진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제가 잘 쓰는 그림입니다만은 의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벌벌 떨고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의사가 환자의 지갑에 형증 들일 때 골맞다고 간호사한테 부르는 겁니다. 석션 가져오라고. 말하자면 돈만 밝히는 의사라는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엄청 이제 바뀐 거죠.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그거를 대변해 주는 것이 이 의료 분쟁, 의료 사고 통계인데 이 사진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1919년에 그 의료 분쟁 중재원에서 나온 통계인데 2018년에 의료 분쟁 신고된 것이 6만 5천 건입니다. 실제로 분쟁 조정이 들어간 것이 약 3천 건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6만 건 중에서 실제로 조정이 들어간 건 3천 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조정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의사 입장에서 하나도 걸릴 게 없는데 환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신고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의료 분쟁 조정까지 가는 과정이 그게 순탄치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한다. 그래서 최근에 분쟁 중재원을 없애라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다 맡기고 중재원 없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천만에 의사가 10여만 명이라고 그러죠.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4천만입니다. 의사가 10여만입니다. 우리가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정부의 거기는 메디컬 보드 오브 캘리포니아죠. MBC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10,000건 정도입니다. 우리가 6만 건 정도가 지금 신고해요. 뭘 말하냐면 지금 국민들이 화나 있다 그래요. 이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김나경이라는 법학자입니다. 네, 저 교수인데 상명여대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썼어요. 환자들이 의료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불만이다. 환자는 의료 분쟁을 통해서 나쁜 결과에 대한 보상보다도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보복을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분노를 법적 주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선생님들 이것이 지금 조금도 멈추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 진료 환경 열악한 거 금방 고쳐질 것 같지는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의료 소송 전담 변호사가 자꾸 늘어나고 의료 분쟁 네이버나 이런 데 치고 보면은 앞에 쫙 나온 게 전부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그 중에 의사 변호사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요새 의사들 중에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많아지는데 의사 중에 변호사를 하는 사람 중에 물론 의사 편에서 의료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숫자상으로 거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들은 다 로펌이나 전문 변호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변호사들은 결국 환자 편에서 의사들과 싸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아주 특별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지금 지자체 광고들 보시면요. 지자체 의료 분쟁 조정 부서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더 지금 말하자면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안 했냐? 했어요. 근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대학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교육에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서 나왔지만은 플렉스너 리포트 이후에 결국은
의료의 그 휴머니즘 측면의 부족을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1984년에 AAMC에서 나온 리포트에 있는 거죠. 이런 그 반성들이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었던 거고, 앞에 있는 것이 미국의 GPP 리포트고, 가운데 있는 것이 영국의 투모로우스 닥터스 1993년에 나온 리포트고,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 한국에서 의과대학장 협의회에서 2000년에 제가 PI가 되어가지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핵심 용어냐? 결국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용어들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근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caring, compassionate, dedicated, 뭐 ethical responsibility, 전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해온 겁니다. 지금 이거를 또 대학에서도 해왔고, 구체적으로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윤리교육이 처음에 가톨릭 의대하고 세브란스에서 의료인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 1997년에 의료인류학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교과서도 만들었고요. 2000년에 이때 이것도 물론 제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998년에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제가 평가 단장을 하면서 그 기준에다가 모든 의과대학은 의료인류를 포함한 인문사회학 과목 적어도 한 과목은 넣어야 된다. 머스트 항목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고 2010년 9월에 우리 한국의료연구회가 이제 발족을 했죠. 저는 이때 정말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회를 맞는 제 감회가 이거 아마 세계에도 없을 그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역대 회장님들 특히 이용기 초대 회장님 열성으로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의과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프로페셔널즘이나 메디컬 휴머니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성교육, 이제 최근에 와서 의료인류에 그치지 않고 인성교육을 확대해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료인문학 관련 과목이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또 의료인문학 관련 학과가 부서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문사회학 교실을 제일 먼저 학과를 만든 것은 울산대학입니다. 1998년 제가 의대 가톨릭 학장할 적에 홍창기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나오셔서 울산대학에 학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네프롤로지 하신 분인데 의료인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의협신문의 한 면에 걸쳐서 신장내과 의사의 유지라는 걸 글 쓰신 걸 제가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제 소개를 하고 그때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학장을 맡으셨을 때에 저보고 좋은 사람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문사회학과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40개 의과대학에 다 의료인문학이 생겼습니다. 또 왜 점점 의사와 환자 관계는 힘들어지고 더 나갈지 모르는가? 우선 윤리에 대한 의사들의 오해가 상당히 많죠. 의사 윤리가 밥 먹여주느냐, 감독관 아니냐. 이제 의사들이 또 실제로 지쳤습니다. 19년 10월에 의학신문에 난 건데, 서울대 분당병원의 소아과 의사팀이 전국의 44개 의료기관에 내시경 관여하고 있는 내과 의사 222명을 조사했는데 143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번아웃을 지금 겪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상적으로 번아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30대 여성의 2인증, 이건 말하자면 자아상실입니다. 내가 누구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디퍼스널리제이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당연히 환자들의 영향을 미치죠. 아무리 열성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각 의과대학에 의료 인문학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경희대 인문연구원에서 지금 2019년부터 뭘 하냐면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라는 거를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7년 프로젝트로 1년에 10억씩 엄청난 행사입니다. 뭘 하느냐? 인문학이 주도를 해가지고 의사 환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의료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비판적 의료 인문학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일까 기회일까?
어떻게 보면 도전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문학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니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들도 해피하고 환자도 해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료윤리 관념적으로 의료윤리 얘기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뭐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아무리 용어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의학은 뭐 이 도구와 지혜, 말하자면 knowledge와 wisdom 혹은 science와 value 두 이게 가치가 항상 가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한쪽이 빠지면 그건 의학일 수가 없고 의료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그 에드문드 펠레그리노가 우리나라 20세기 들어와서 의사 중에 조지 타운 대학의 내과 교수였었고 거기에 그 센터 포 메디컬 에틱스의 소장도 하시고 미국의 대통령 의료윤리 자문위원 하시고 유네스코의 국제윤리위원회 자문 제가 마침 한때 같이 하셨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뭐 명확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인문학 인간상의 과학이다. 의학은 그러니까 인간성을 빼고 나서는 이거는 의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견뎌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최근의 경향인데 만성 질환의 경우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만성 환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나니까 병이 안 나고 길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자의 정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이제는 만성 질환 환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저 브랜넌이나 파이스 같은 분들도 유명한 그 미국의 말하자면 의철학자들이고요. 공감한다는 게 이겁니다. 활 맞은 사람을 공감하는 방법은 내가 활을 맞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공감 그러는데 공감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 이런 얘기죠. 제임스 마크는 유명한 베일러 대학,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의 신학자고 생리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그 의료 인문학 의철학 입문서에 보면은 의료인은 고통받는 환자와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의학의 파토스에 기반을 둔 학문이며 파토스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의 도덕법칙에 따른 준엄한 정언 명령이다. 이 분야에 관심 가지면서 또 학생 교육에 참여하면서 40년 동안 의사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평생을 의과대학에서 바친 제 삶은 뭐가 됩니까? 제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관심 갖는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제 철학 분야의 중요한 이제 화두입니다. 소위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그 철학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현상학이라는 게. 또 여러분 보고 제가 문헌도 수없이 봤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학문인데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현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내가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살았어요. 내가 보고 인식하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 살았어요. 근데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식하려면 대상이 있는 거죠. 뭐 이거면 이거, 물건이면 물건, 사람이면 사람, 대상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인식하는 거에 제일 최선의 인식은 뭐냐면 내가 보는 대상의 본질 그대로 내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인식을 하는 거. 그게 온전한 인식이라는 그게 그 현상학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과 그러니까 주체와 주관과 객관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방향성이 있죠. 방향이 있는 거죠. 상대가. 거기에 윤리라는 게 있는 거죠. 윤리학 분야에서 이 후설의 현상학을 현상학적 윤리학이라고 해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의학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엄청난 큰 산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것이 그냥 학설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부정하고 싶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재미있는 게 여기 제목을 보시면 뉴욕타임스에 누가 의사들을
치유할 것인가라는 유명한 칼럼입니다. 2013년 10월에 그 실린 칼럼인데 이보다 한 달 전에요. 2013년 9월 2일자 같은 뉴욕타임스에 뭐가 났냐면 Medicine'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의 의미 찾기라는 칼럼인데 굉장히 길어요. 지금도 데이비드 버스타인이나 지금 말한 그 Medicine's Search for Medicine을 구글에 치면 나와요. 전문이 다 나와. 그 칼럼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칼럼의 그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의료가 지금 완전 크라이시스다. 여러분 뉴욕타임스의 칼럼 한번 나오면요. 더군다나 그 픽스 뉴욕타임스에 지금도 난다면 이 픽시스라는 이 칼럼은 말하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칼럼입니다. 픽스하는 칼럼. 뉴욕타임스의 이 오피니언 이 칼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럼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찾아보는데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현 사회 문제를. 근데 거기에 그 미국의 의료가 위기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데 미국 의사의 절반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미국 의사의 10명 중에 6명이 자기 아들은 절대로 의과대 안 보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희망이 하나 보인다. 그러고 소개한 것이 뭐냐면 라첼 나오미 레이맨이라는 그 여자 의사가 있는데요. UCSF의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원래 소아과를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가정하고 호스피스하고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1991년에 그 개발한 그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힐러스 아트예요. 힐러스 아트. 그것도 힐러스 아트 치면은 지금도 뉴욕타임스에 그 나옵니다. 힐러스 아트는요. 미국 의과대학이 지금 154개죠. 이때 15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칼럼 나올 때 2013년에 150개 중에 100개 의과대학에 이 힐러스 아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정규 과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수양회, 가톨릭에서 하는 피정, 이건 3시간씩 오후에 수업 끝난 다음에 3시간씩 5번밖에 안 해요. 뭐 2달 간격으로 뭐 2주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과제물도 없고 점수도 안 나가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 마친 사람들은 마쳤다는 것을 교학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촛불 예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그 동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토론할 때 이제 좀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해왔어요. 강니티브 도메인만 우리가 키워왔어요. 소위 어펙티브, 정서적인 감동시키는 걸 우리가 그동안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 레토릭이라는 책에서 서사라는 책에서 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3가지 단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론으로.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파토스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에토스죠. 그거는 몸소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 설득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윤리교육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자체가 아니 그런데 그동안 너무 인지적인 영역만 이제 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데이비드 본슈타인이 이제 다 끝냈습니다만은 본슈타인이 첫 번째 칼럼을 쓰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막 열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뭐 보급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거 의사들이 이렇게 탈진 상태고 이렇게 해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원만치 못한 걸 유지하면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죠. 미국은요 1970년대 초부터 의료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2003년도 아카데믹 메디신 그러니까
미국의 의과대학 협회죠. AMC에서 나오는 저널이죠. 유명한 저널이죠. 아카데미 메디신. 거기 2003년도 10월호가 특집으로 의료 인문학이라는 게 특집으로 나와요. 거기에 주로 미국, 그 다음에 카나다, 영국, 뭐 스위tzer랜드,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대만, 그래서 한 30개 대학의 의료인문학 프로그램이 여기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하자면 의학의 본질, 소위 사이언스와 밸류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묶어서 교육을 시킬 거냐는 거를 벌써 50년, 6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닥터 레멘의 힐러스 아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0개 의과대학 중에 100개 대학 정도가 지금 그걸 쓰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에서도 어떤 게 되든지 그런 걸 반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지금 운동하는 게 이제 이런 그 피정과 비슷한 소위 종교적인 예식이 필요한 그런 게 같이 뭐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3세션 동안 3시간 동안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있고 3시간 동안 그냥 속으로 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누군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는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연구회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잘 살았습니까? 여쭤보고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의학을 뭐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그러잖아. 소명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콜링이지 이건 내가 선택한 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선택을 했건 소명을 받았건 의사가 됐다.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동안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천성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성교육으로 교육이 가능하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톨스토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천성은 고치기 참 힘들지만 교육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 다른 거지 반드시 바꿀 수 있는 게 천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불만 끄고 말씀만 들어도 촛불 의식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정말 인지적인 의학으로 뭐 너무 넘쳐나는 이 과학에 오리엔티드된 것을 보다가 이제 뭐 10년 넘게 저도 젊지만 환자를 보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감동을 주고받는 것은 사실 뭐 정말 사소한 환자한테 큰일 안 해도 감동을 주고받고 환자들 건강해지는 거를 보면서 솔직히 처음 교수님 그 11년 전에 강의를 들었을 때는 좀 뭐 이렇게 학회에서나 예민한 상태로 듣다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의사의 길이라는 게 왜 그때 의사의 길이라는 제목이 있었는지 이제 조금씩 저도 의사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좀 필요한 그 아까 의사 노력의 연역의 그 의료연구회가 딱 들어간 거 보고 사실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우리 초대 회장님부터 한번 네 말씀 나눠주시죠. 맹건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쓸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 윤리를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정말 이 과장님의 생각이 오롯이 다 기준이고 진리였어요.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련 문화에 어떤 참 그런 데 젖어서 이렇게 있다가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좀 많았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길을 간다는 자체가 너무 이제 그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보람도 있었고요. 처음에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조롱하고 좀 비아냥거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롱이나 비아냥이 오히려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됐고 지금은 이제 우주 윤리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이렇게 거세게 이렇게 반발하거나 그런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속으로는 모르지만 겉으로서는 다 이렇게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성숙된 것 같습니다. 맹gun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강의 들으면서 예전에 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오는 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의사들을 철학적 의사까지 존중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정말 그 가슴 깊이서도 새기고 있고 이렇게 실천하는데 윤리를 실천하는데 어떤 기준을 좀 삼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는 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고쳐질 수 없는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옛날 2005년도부터 계속 앞으로도 또 볼 것이고 또 더 정교하게 그렇게 좀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도 사람들 생길 거고 그러는데 저희 100회가 됐는데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드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요. 좀 더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더 그 스마트한 머리와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요새 같아서는 저는 의과대학 문턱도 못 갔을 거예요, 제 실력으로는. 근데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한 우리 젊은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이런 것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젊은 분들의 목소리가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여기 총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이게 원장님도 계시는데 제 밑으로는 이제 많은 젊은 선생님들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다 못 냈나 여기는 아쉬움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깨어서 분별력 있는 목소리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기 좋게 이렇게 좀 지목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이 젊은 세대를 또 대표하는 우리 윤리연구에서는 국제성모병원 안상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안상준 교수님이 우리 초기부터 이 연구에 맡아서 굉장히 많은 젊은 의사들, 레지던트들, 공보의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걸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굉장히 이렇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선생님들에게 이 의료윤리가 어떻게 느껴졌고 또 한계로 느껴질 때는 언제였는지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안상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원장님
하시면서 의료윤리 그리고 의료인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으셔서 저희 학교에도 의료인문학 교실에 교수님이 의사가 아닌 non-MD의 행정학 박사 그리고 이제 법학 박사 뭐 이런 분들을 구성으로 해서 의료인문학 교수님들이 3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모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료인문학 강의를 또 엄청 많이 가서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학교도 보면은 굉장히 프로그램 다양화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학생 신분일 때부터 다양한 외부적으로 봉사도 가고 그다음 병원 내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같은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를 느껴보게 하는 프로그램도 좀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가 조금 느끼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얘기 피드백을 받아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교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또 이제 막상 의대 교육이라는 특성이 막 시험에 막 몰리고 또 성적을 잘 받아야 내가 뭐 또 좋은 병원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또 좋은 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다가 이제 다시 또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게 되면 또 엄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고 망각하게 되고 또 이제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귀하게 되는 지금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명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첫 장에 보이는 싸늘한 의사들의 모습을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의료윤리나 의료인문학의 배움을 받지는 못했던 저도 이제 세대일 텐데요.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환자 외래에서 볼 때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 들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늘 이제 외래 진료 보는데 저 오늘 오전 오후 다 외래하는데 80명 이렇게 제가 외래 봤는데 사실 제가 서울대병원 펠로우 할 때 뭐 박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산병원, 삼성 이런 데는 하루에 150명 아마 보실 건데 교수님들께서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많이 본 건 아닌데 사실 메이저 빅5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차팅이라든지 연구강사들이 미리 시간들은 또 초심 차트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생짜로 제가 이제 다 환자를 보니까 사실 80명이면 저도 진 빠지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가급적 환자들 많이 얘기하는 거 들어드리려고 하는데도 막 진짜 차팅에 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 10명, 13명 되면 저도 마음이 쫄리거든요. 결국에는 들을 수가 없는 의료 환경이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교육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고 또 그렇지만 의학교육이라는 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양의 교육도 시켜야 되고 분량 자체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 학교가 되게 실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저희 학생들의 선배로서 또 이제 스승으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왜냐면 그게 이제 아예 시스템 자체, 의학 교육 6년 시스템 자체가 통합적으로 변하지 않고 거기 그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 메인스트림으로 있고 그 이렇게 옆에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잠깐 느낄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즉, 이 의학 교육도 교육이지만 제도적인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핵심적인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의료 윤리는 또 세계적에서 좀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의료 윤리의 이 짧은 시간 단기간에 소통하는 그런 아주 또 특별한 문화가 발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그다음에 이성락 총장님 이제 우리 예전에 과 비교한 이런 환경 또 의료윤리의 변화 한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잘 네, 맞습니다. 예방접종 2차 받았고 반갑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참 일을 시작하신 맹호 교수, 이민 교수, 전 교수 다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자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독일에서 20년 있으면서 에티라는 말을 딱 거의 안 들었어요. 윤리라는 말은 근데 그러면 독일의 의사들은 비윤리적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하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가 된다는 표현이 있죠. 의사들이 환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 저는 의료윤리라는 제목으로 독일에서 의사생활 학생들 포함해서 20년 하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들리는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언행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언행. 이 의사의 언행, 환자를 어떻게 반사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왜 나올까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소양, 교양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겠지만서도 이것이 우리 사회는 아직 조금 성숙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는 그래서 이 언제 서울의 그 대학교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아주 큰 사고였는데 이 병원장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계의 거물이 자기 부인을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켜가지고 이 병의 진단은 절대로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장의 특별한 배려로서 특별히 관리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정치 거물의 부인이었는데 그때 2년 차 정도 되는 젊은 의사가 방을 와요. 어느 날 오후에.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환자가 내 진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가 진단을 말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살 만큼 산 사람이 뭐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때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부인이 막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니까는 그 의사를 찾았어요. 남편이 정서가. 그리고 화장실에 데리고 끌고 가가지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다 언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된다. 뭐 한다기보다 이 언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냐.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남의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동료 얘기는 안 한다. 이거는 동료 얘기를 안 하는 건 10% 정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당직을 하고 있을 때 환자가 옵니다. 환자가 오면은 그런 교육이 있어요. 환자가 오면은 인턴 들어갈 때 그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자가 오면은 환자가 왔을 때 절대로 그 환자를 보낸 의사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 말하지 말라. 이게 계속 가이드란 1번이에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그러면 먼저 인사. 아이고 참 어려운 환자를다가 닥터가 3일 동안 참 열심히 보셨네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궁금하잖아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악화된 상태로 보내는가? 그러면서 왜 닷새 일주일을 일주일 동안 왜 그 병원에 자꾸 있었느냐? 그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응급실 독방을 들어가지고 전화로 그 진료 의뢰를 한 선생님한테 전화하라. 전화해서 선생님 좀 보내주시면 환자가 이상한데 무엇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며칠씩 붙잡아놓고 이렇게 왔어? 이 말을 환자 가져갈 때 듣게끔 해요. 그것이 의료 소송의 가장 큰 그 시발점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인턴 시작하게 되면 또 학생 실습 때 병원에 와서 실습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입다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환자 발사.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엑스트라 무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엑스트라 무름. 벽 외, 장벽 외, 엑스트라 무름. 무릎이라는 게 정하네. 벽 안에. 무슨 말이 있으면은 환자 앞에서 얘기해놓고 의사들끼리 엑스트라 무릎 하면 다물고 이따가 얘기하자. 그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회진하다가도 질문하고 뭐 하면은 프리토킹 하다가 환자가 들어서는 안 될 상황이 있으면 엑스트라 무릎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의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건 그렇고 이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말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되돌아오면은 의사의 말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치과를 제가 치과를 가면요, 아이고 이거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치료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건 내가 어떻게 치료받다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저 사람 좀 인간적으로 좀 못됐다. 소위 컬레기얼리티, 동료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히포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왜 그 히포크라테스 선수가 생겼느냐? 그것이 진위를 떠나서 2500년 전에 하도 난립하니까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너무나 공정할 맹정할 수준에서 아니라 좀 기본적인 면에서 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간단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독일에 이제 모교를 같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이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코스인데 어려운 케이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그 코스의 타이틀이에요. 결국 아까도 여기서 맹 교수님 말씀하시면은 뭐 요즘에는 그 환자의 알 권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진단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그보다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어렵지만은 우리
그다음에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 전초적인 얘기를 하는 데는 천천히 그 문제의 핵심, 진단의 핵심을 얘기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려운 암입니다. 불쑥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너무나 윤리적이라는 윤리교육이라는 그 어려운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게 좀 수준이 낮은 단위에서 조금 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두서없이 이걸 끝내겠는데요. 먼저 맹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 정말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만 참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높은 차원의 윤리라면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언행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낮은 수준에서 교육시킬 때는 우리가 매뉴얼화 시켜서 젊은 의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이번 가을에 이제 의료 윤리 나온 거 해설 강의를 한번 들으려고 사실은 너무 참 창피한 것 같잖아요. 거기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의료 윤리 지침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돼. 너무 초등학교 같은데 그런 윤리 지침을 실제로 강의를 갖는 게 우리 체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대 회장님이셨던 홍성수 회장님께서 오늘 이 윤리의 이해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오늘 강의 정말 그 1회에 이어서 100회째 강의를 해주신 맹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주 회장님께 100회 이제 강의 맞이했을 때 회장님으로서 시절도 어수선한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 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도 강의 내용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물고기랑 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원인이나 이런 걸 떠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의사는 의사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의사가 이제 제대로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공생관계가 과연 이제 이게 가능할까 그런 아쉬움도 뭐 지금 아까도 여러분 나왔지만 이제 번아웃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뭐 수련 받고 이제 겪어봤죠.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닷새 동안에 7시간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요일 날 이제 오후 수술을 하는데 그때까지 잘 버텼는데 그 스크럽을 쓰다가 그냥 완전히 주로 벌써 낮아빠지는 거예요. 쟤 왜 저러냐고 이제 원장님이 수술하시다고 저거 뭐 빨리 어떻게 조치 취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한 20-30분 만에 깨어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과로가 누적이 됐는데 이비인후과 수술 중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수 이제 스크럽 쓰는 사람 그 옆에 서서 이제 그 셀라인 같은 게 이제 뿌려서 이제 시야를 확보해 드리는 게 다인데 거의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저도 그냥 그 전후가 기억이 안 날 정도거든요. 근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이제 회진 돌고 그때부터 자서 일요일 날 새벽까지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내리 자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전설 같은 근무 환경에서 요즘 조금 좋아졌다고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걸 포함해서 개원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예를 들어 툭 튀어나올 말도 한 번 삼킬 기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의뢰온 환자를 보는데 하루에 80명을 보신다. 오전 오후에서. 그러면 한 8시간 되나요? 전체 진료 시간이? 그럼 1시간에 그러면 개원이 보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계속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그 팔로우하는 환자들 볼 때 어떠셨어요? 하고 한두 마디 하면 지나가는 수준인데 그럼 대학병원에서 그 참석의료관에서 이제 그런 식이 되면은 역할을 다 하는 건가? 의료 전달 체계에서 결국은 합당한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을 확보하려면 월급을 줘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면 수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 그런 게 어느 정도 합당하게 이제 이렇게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운영되는 그런 선진국이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되니까 좀 더 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그런 비교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의사들이 제공자니까는 그걸 조심해야 되고 이제 지탄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하지만 그런 여건이 됐을 때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비윤리적인 사람이지만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게 오래되면 아주 굳어진 익스큐즈가 돼서 뻔뻔해지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카운터파트가 나라고 공무원들이니까 이제 참 뚫고 들어가고 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일 거는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이제 제 애들이 영국에 사는데 그 영국에서 어떻게 하니 이런데 물어보면은 이제 간혹 뭐 하다가 이제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화상통화로 물어보죠.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뭐 어디 겉에 피부나 이런 게 안 좋은 보여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주치의가 있잖아요. NHS에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빠르면은 3일, 길면은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하는데 그것도 간혹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예진을 한대요. 전화상으로. 그러면은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가면 참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해 봅시다라고 말을 시작을 한대요. 근데 사실은 그 한 10분에서 15분 면담을 하는데 그 패밀리 닥터 해주는 거 하나도 없대요. 그냥 서류 써서 뭐 해주고 다음 검사 날짜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하려면 그게 힘드니까 거기 이제 OTC 품목이 많으니까 대충 알아서 사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불만이 없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걸 다 공짜로 하는 건데 기다리는 거 정도야 공짜인데 참아야지고 또 하나는 NHS 시스템을 하는 거는 희귀 난치병 환자나 노년에 호스피스 하는 거가 이제 순위가 1번, 2번이라는 게 국민들이 전체 다 머리에 박혀 있대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지가 알아서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 프라이빗 클리닉도 있으니까 선택은 있지만 뭐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비싸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환자들도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의사도 이렇게 분류가 돼서 자꾸 이렇게 아구를 맞춰야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다 그러면 이 갈등 관계는 점점 심화되고 거리는 멀어지고 알게 모르게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환자분들이 떠안게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너무 거창하죠. 근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제안 사항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뭐 의협이나 이런 데 한번 의견도 뭐 1, 2년에 한 번씩 개선한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도덕적인 개인과 이 비도덕적인 제도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공생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에 대해 한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윤리를 제가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던 게 개인적으로 이런 그 인성에 대한 환자 보는 그 개인적인 환자와의 만남을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 거리에 나가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때 그 열심히 참여하는 게 굉장히 그 윤리적인 태도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했거든요. 결국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이 비윤리적인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의료윤리 연구에서는 이 직업윤리 제가 공부하면서 의사의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 그거에 대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이 직접적으로 법을 또 메이킹 하셨던 우리 박인수 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니, 법은 좀 빼놓고요. 법은 사실은 저희 누가 그랬더라고요. 저 아재 백신 한 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많이 안 만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많이 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글을 쓰려고 그러고 많이 쓸수록 상을 주거든요. 그거 바뀌어야 돼. 진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고참들은 많이 안 쓰잖아요. 그건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초선으로 하면 첫 번째 누가 넣느냐 줄 서가지고 이런 해프닝 이런 생쇼 진짜 창피한 건데 초선은 창피한 건지 모르죠. 드릴 말씀이 조금 많은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100회째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의 초창기부터 가끔 한 번씩 잊어버린 말 한 번 나타나고 잊어버린 거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뜨문뜨문 오면서 이게 쭉 변화를 봤는데 좀 안타까운 게 초창기 멤버가 고대를 던지는데 새로운 수혈이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이준석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철수 현상, 안철수가 잘나서 가는 안철수 현상, 이준석이 잘나서 가는 이준석 현상.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현상이 여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선생님도 마셨는데 우리는 뭐 청년 챕터를 만들던가. 그러니까 이게 꼭 학교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결석한 애들 막 야단치잖아요. 출석한 애들이 앉아서 결석한 애들이 야단 맞고 있잖아요. 진짜 야단 맞는 애들 집에 있는데 딴 데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강구해서 당시에 이제 100회 됐으니까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다음 그런 거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저도 상상을 못한 현상이거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이제는 저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고, 처음엔 조금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 빨리 은퇴했나 뭐 이런 기분이 조금 들었는데, 정말 이 사회적인 이 피노미넌이잖아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마음이 한번 쓰나미 오듯이 그냥 확 바뀌니까 뭐 50대 이런 사람들도 그냥 뭐 나경원 이런 사람 갑자기 그냥 노토르같이 보이잖아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눈이고 그 사람이나 우리나 저는 안 변했는데 우리가 변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딱 오니까 뭐래 겁이 없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뭐 장유유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 연구회가 그렇게 돼서 진짜 정말 이 자라나는 뉴 세대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거를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의료 사고 이게 저는 이제 미국서도 많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 사람들 굉장히 친절해요. 아이 투 아이 컨택트를 하고 친절하고 앉아서 집안 얘기도 물어보고 굉장히 친절하고 뭐 정말 온 사람 따라온 형제들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저 사람 인성이 참 괜찮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까 막 그 얘기하고 어차피 고치지 못하니까 가세요. 뭐 이렇게 뿐이 얘기 못하나 쟤네는 착하고 우리 나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시간이에요. 30분에 한 명씩, 1시간에 한 명씩 예약을 해주니까 그동안에 뭐 하겠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인성이 착해도 환자 밖에서 수십 명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빨리 안 나면 난리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뭐 가족이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또 숟가루 가요. 저는 뭐든지 의사 다 토론의 끝으로 가면 숟가루 비교되는 게 굉장히 싫은데 이건 정말 숟가루
뿐이 없잖아요. 이거를 불평하면 국민은 또 의사 정원 늘리라고 하잖아요.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말 디스트리뷰션이죠. 그거랑 그 뭐 수가 그러니까 그렇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70이 넘었고 저보다도 이제 선생님들 좀 시니어시지만 제가 보면은 제가 20대 얼마나 철이 없었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들면서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 들면 죽을 때 되면 철 든다는데 이게 점점 지금도 철이 들고 있어요. 얼마나 10년 전에 제가 건방졌고 또 그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 10년 전에는 제가 막 얘기하면은 그래 박 선생 그때 되게 못됐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도 계속 이제 마취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직접 깨닫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정말로 경험과 경륜과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른다 애달쉽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제가 그 나이 때는 더 못됐고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천성을 못 고치는데 교육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저도 이제 여러 번 저도 당했고 옆에서 아까 보아의 오빠 이 얘기는 뭐 지금도 수십 년 동안 듣던 얘기인데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물론 시간도 그렇지만 의사들이 그거를 너무 그런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그때 행사를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장애인 행사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복지부의 과장이라는 젊은 여자가 그게 발달장애 다운 얘네들 무슨 행사인데 뭐라고 하면서 축사를 하고 나와서 옆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네 교육시켜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안 돼요. 복지부 과장인지 국장인 여자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요. 저런 사람이 복지부 과장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정책에 나오냐.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 여자는 어쩌다가 저 직책을 맡으러 갔더니 나중에 걸어갔다 보니까 다리를 살짝 절더라고요. 그거로 이 여자가 장애인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은 쟤는 뭐 해야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다운 얘네들 뭐 캐치체리티 이런 신드롬 보면은 제가 고쳐도 뭐 아무리 교육해도 저 밑빠진 독이 물건 능력이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걔네도 고치면은 그 안에서의 스펙트럼에서는 맥시멈까지 가요. 정상인도 막 열심히 하면은 진짜 좋은 데 가고 부모가 서포트 안 해주면은 그냥 미니멈으로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강의를 재밌게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방법은 자꾸 증례를 들면서 남의 욕도 좋아해요. 증례를 들면서 또 의료사고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그런 방법을 조금 메소돌로지를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이러다가 또 생각나면 하고요. 근데 자꾸 얘기가 이제 막 건너뛰지만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아산병원에 옛날에 이사장이셨잖아요. 이분들한테 의사들이 처음에 맨몸이 당했어요. 이분이 막 그런 의사들 너무 싫어해. 뭐라고 그러면 이거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 아예 우리 병원에서 금기어였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제일 싫은 얘기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예를 들면서 해줘야 돼. 제가 아까 얘기 드리는 게 이 환자가 왜 빨리 안 보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 의사한테 달려가서 보고하고 난리 떨고 저희가 당한 얘기는 진짜 심장병으로 1초를 다투는 애기인데 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빨리 보냈네. 이런 병원 생각을 해서 빨리 보냈는데 이제 생각은 했지만 이런 말도 안 하고 자신했어요. 의사가 참 빨리 보내줘서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막 움직여가지고 금방 수술해서 애가 좋아졌더니 이 사람이 전 의사한테 가서 난리를 떨었대요. 그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왜 그러냐고 보호자가 남자가서 난리를 떨었대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우리 실수한 거 우리 오히려 잘 보냈다고 칭찬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급한 일이면 더 빨리 보냈으면 애기가 더 빨리 좋아졌을 텐데 그냥 우리가 급해도
그래도 천천히 움직였어야 되나 봐요. 막 바쁘게 움직이고 막 빨리 수술하고 내일 아침까지 못 그려. 얘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 한밤중 수술하고 이랬더니 예?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돼. 이게 그런 보호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강의를 할 때 이런 실례를 들으면서 말 잘못해서 의료사고 난 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해줘야 되고 뭐 이게 길어지지만 또 재밌는 얘기가 홍창희 선생님을 저희가 십몇 년을 모셨잖아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터뷰는 안 했기 때문에 못 모셨는데 그분은 의료사고는 상상을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이분은 환자가 하나 입원하면은 히스토리 테이크를 하고 와서 뭐라고 적고 그래요. 하루에 10번을 가요. 그 환자한테 생각하다 뭐가 생각나면 또 가서 물어봐. 또 한번 또 가서 뭐 우리는 그냥 한 번은 귀찮아서 뭐 다음 내일 물어보지 뭐 이러잖아요. 하루에 10번이라도 그 환자한테 히스토리 테이크를 또 하고 이분이 은퇴하고 아산병원에 오신다면 그때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고발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분은 그냥 존경하고 환자가 죽어도 고맙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예를 들면서 의료사고 얘기를 들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지자체 잠깐 나왔잖아요. 그거는 지금 지자체에서 이제 자꾸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이게 저는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영화 책도 있지만 퍼퓰리즘 표 때문에 망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정치에 잠깐 몸담았지만 정말 정치 때문에 망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지자체들이 인기 얻으려고 막 자기네들이 지네는 선거로 되잖아요. 부청장이고 뭐 시의원이 부연다 선거니까 맨날 이런 걸 물고 와 이런 걸 해주자고 그거 다 소용없거든요. 그런 거를 해주니까 쓸데없는 일을 그 보건소도 바쁘고 그 굉장히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에서 뭐가 통합의료인문학 연구 국가연구비 받는 거 이것도 그 나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료윤리는 의사가 근본적으로 의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것도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들. 네, 이 환자한테 저는 맨날 얘기해서 멱살 잡혀본 적이 있는 의사들이 할수록 이게 좀 더 실감이 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면서 정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단, 걔네들 그 그룹. 얘네들이 멱살 잡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환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거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이것도 거기서 이것도 경희대니까 약간 또 이렇게 제가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뭐 10억 10년 동안 10억이요? 아니 1년에 10억. 아니 1년에 10억씩 10년. 7년이라고 네, 했나? 7년. 네. 70억. 이게 말이 돼요. 그 자기네 진짜 정말 이거는 분개할 일이라 이거는 좀 색연봉 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명백하네. 이게 그냥 이거 한 걸 하자. 그런 얘기를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그 실제 일어난 사례들도 의사가 겪은 거고 그 실제 겪은 것을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의사고 의사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잘 교육을 또 의료 연구에도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3대 회장 주영수 회장님 하시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보아 번수도 그거를 딱 보고 진짜 창피했지만 한 면으로는 저것도 환자 입장이거든요. 자기가 글 쓴 거 나쁜 것만 다 쓰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거를 우리 부모는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막 계속 나오지만 숙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저는 제일 큰 게 판결에서 판사들이 그냥 FM대로 옛날에 뭐 무슨 간단한 거 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간이 안 좋아서 연대에서 사건이잖아요. 간이 안 좋으니까 너 왜 간 검사 안 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검사가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는 의료법학하고도 우리 의사들에서 따로 해서 만나서 자꾸만 판사들도 교육 좀 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윤리 쪽 인문학 쪽에 non-MD는 저는 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FM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멱살을 잡혀보면은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을 이해는 그 사람들은 머리로는 뭐 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펜대 행정은 굉장히 힘들므로 우리 뭐 의사들이 그런 거 이제 앞으로는 밑에가 뭐 10만 명도 넘으니까 여러 각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환자 보면 제일 딱 와닿는 게 이 환자가 그냥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으로 깔리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나 어디 병원 갔는데 어떻게 하는데 막 굉장히 선택이 많으면 제가 딱 그거 하거든요. 의사 보고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근데 요새 또 그것도 대답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내지는 애들은 저희 애라면 이렇게 합니다.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혹시 매뉴얼 쓰면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감 같은 거는 진짜 아까 그 사진에 나온 대로 화살 맞아본 놈이 안다고 저희가 이제 뭐 아파 보면은 거기에 좀 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와닿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의사들도 많이 좀 아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 기승전 숙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아까 미국에서 탈진한 의사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내가 너무 부러웠는데요. 그거는 재원은 어디서 나가는 걸까요? 나라겠죠? 아니면은 거기 의사협회 있는지? 우리는 내 돈 내고는 탈진한 의사들이 자기 병원 쪼개가면서 다른 시간 쪼개가면서 안 갈 것 같거든요. 내 돈 내고는. 그래서 그 아까 지자체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좀 정부에서 좀 하게끔 의협에서 힘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1회 강의해 주시고 100회 강의해 주신 문 교수님 감사드리고 200회도 해주실 거죠? 지금도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그래도 의료 인문학 하면서 우리 넌 MD 교수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연구회가 굉장히 그 기반을 또 탄탄히 가져가지고 이제 행정 쪽 말고 이제 정말 윤리학의 이론을 우리가 잘 다졌는데 우리 양정강 원장님 우리 장기간 의료윤리 연구회에서 느끼신 바와 또 한계점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는 요즘 윤석열 씨가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여기 윤리연구회에 김철중 기자가 그날 연장을 해서 제가 보는 신문에 가끔 칼럼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보고 싶어서 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살면서 장점이 다른 건 없고 그냥 중고등학교 6년 하루를 계속 결석을 안 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 다니는 성적이 그거냐고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연대 보건대학원 두 학기 다니면서도 개그했고 여기도 한번 나오니까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이라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반갑게도 우리 후배 치과의사들이 모여요. 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있으니까 나오더라고. 여러 명이 나오더니 뭐 몇 달 나오더니 다 사라지고 없어요. 혹시 이제 어디 우리 장소에서 만나면 저를 보면 물어봐요. 그러면 난 요즘도 나간다. 제가 여기 꾸역꾸역 나오는 거는 여기 나왔던 후배들이 요즘도 나가냐? 그러면 네 나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지금 오늘 토론하는 이런 윤리 얘기를 자연히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주 기억력이 정말 없는 편인데도 여기 인력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써먹는 표현 중 하나는 의사는 똑똑한 물론 바보는 똑똑하기 좋지만 10명 중에 똑똑한 사람은 1명 정도 와서 기초학을 하든 교수를 하든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 뭐 의과대학 입학 학교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면접을 통해서라도 선발하는 게 소위 심성을 가릴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요.
또 맹교수 강의 쭉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마지막 아까도 다른 선생님들 언급을 하셨지만 톨스토이가 뭐 천성은 여유를 바꿀 수 있다. 과연 다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참 너무 바꿀 수 있다니까 뭐 훌륭한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백회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평소에 써먹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세계보건기구 이종욱 국제 조직에서 한국분으로 뭐 최초로 큰 책임을 맡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일간지 한번 되신 후에 당선되신 분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 뭐 인력된 거는 훌륭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후학들한테 한국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표현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기억에 사업이랑 무슨 기업 이렇게 표현한 돈 때문에 의사가 됐다면 의과대학을 들어온 사람들은 아예 장사를 해라 그랬어요. 장사를 해라.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서 글도 쓸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의료계는 표현이 의사부터 상업 용어가 이제 다반사가 되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전부 매출, 가격, 뭐 하다못해 학술제에 많이 모이면 흥행. 그러니까 많이 언어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상업화된 건.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써먹는 표현 중 하나는 제도가 진료 행태를 좌우한다. 뭐 대표적인 우리 불광범주도.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을 하려면 의료계 전체가 힘이 생겨야 되는데 참 약해요. 그렇죠? 매만 맞는 기회가 더 많고요. 오히려 같은 전문직이라도 법을 공부한 변호사들은 의사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똑같은 수준을 해도 의사가 대부분 낫지 그 양반들은 그 힘 가진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좀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덜 낫잖아요. 여하간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려면 그래도 하여간에 의료계가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저는 치과의사가 요즘 내가 너무 부끄럽고 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시다시피 맨 소송이죠. 의사, 한의사, 약사 그리고 간호사 여기 안 계시면 간호사분들이 그래도 제일 의료계에서 그 부분에서는 조용한 것 같은데 특히 치과계는 요즘 의사협회, 미생사협회, 기공사협회, 기자재협회 전부 소송판이 선거 통해서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고치려면 의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가 이렇게 콩가루니까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평소에 저도 이제 올해 발언하신 분이 10몇 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11, 10몇 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총장님보다 제가 좀 젊어요. 2살 젊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총장님보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코엑스에서 우리 1년에 하는 큰 행사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또 1년 전에도 아주 어목한 이제 이 코로나 분위기에서도 했거든요. 대면 행사를 했는데 다행히 1년 전에도 큰 후유증 없이 끝났고 어제는 아무래도 1년 그때보다는 모든 게 좀 달라져서 이틀 동안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학 교수 잠깐 할 때 이제 젊은 이회 졸업생을 딱 만났는데 저보다 한 10살 차이인데 딱 보니까 뭐 저보다 더 늙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전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의과대학 치과학 강의다 몇 시간 했나 봐요.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때 젊은데도 불구하고 좀 어울리지 않게 거룩한 얘기를 했나 봐요. 의사가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이제 뭐 이런 얘기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독남의 의대 친구들도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신통한 얘기 듣나. 근데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가 80이 넘었는데 당신 요즘 왜 살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치과계에
거기에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찬은 말고 우리 최소한도 비난은 안 받고 적어도 정말 근데 힘들죠. 지금 이 상황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여러분들 좀 말씀하셨고 노력하시는 거 특히 맹 교수님 그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요 얘기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또 제가 심평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국민건강보호법을 가서 한두 시간씩 매년 강의를 하는데 그랬어요. 그 담당 교수는 저보고 입시에 나온 것만 강의하지 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가 반은 부탁받은 내용을 강의하고 나머지 반은 제가 이런 다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소아치과를 전공을 했는데 내가 다시 치과의사가 되면 보건학을 하겠다. 보건학을 하겠다. 아니면 더 이제 능력이 있으면 행시고 붙어서 복지부에 하겠다. 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의원을 하신 법이 제가 의료법을 6개월 한번 보건에서 듣고 보니까 법이 되면 관련하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입법위원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치과의사 된 다음에 그냥 대부분이 그냥 개원이나 뭐 이렇게 임상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어제 신문에도 났죠. 기초로 한 매력을 기초적인 의학에 관련된 것 그러면 몇 억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의사 한 명이 임상을 하면 10만 명을 평생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그 신문에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다 문제는 알지만 이해 안 되는 게 인간 속성인데 그래도 최대한으로 힘을 보태가지고 윤리학 하는 게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꾸준히 하고 우리 총장님 모시고 200회 때도 참석하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제가 듣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이 심성희 고은의대 교수가 좋은 스승이 되는 게 참 좋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김춘기 교수님 장차 진짜 좋은 제자들 많이 길러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춘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저는 짧게만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훌륭한 이제 의료 윤리에 대한 발자취를 맹관 교수님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후학으로서 저희가 가져야 될 목표 중에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게 되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을 의사들이 좀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적응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우리들이 열심히 해왔다. 우리들끼리도 많은 문의가 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의사들이 그런 대중들과 스킨십을 못하고 의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많은 예를 들면 뭐 사회 문화적으로도 지금 뭐 한국의 한류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융성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적응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같이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들이 그런 노력을 뭐 의료 윤리 자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갈고 닦을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대중들과 사회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시급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회장님, 어떻게 하면은 의사 문화를 사회에
저기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뭐 제가 또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느낀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계신 분들 많이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저부터 옛날에 봤는데 제가 개업한 지가 지금 37년 됐고요. 의사 된 지도 40년 넘었는데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의사 생활을 제대로 했나 하는 게 항상 좀 마음에 가는데 그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의사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미리 알려줘서 이런 나 같은 바울을 보지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그냥 하루 종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크게 가면 교육제도의 문제인데 어릴 때부터 사실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힘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학생 때 그 정실과 교수분이 내가 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되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이 많이 의사로서는 지식이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식과 인성이 안 돼 있으면은 큰 범죄를 범하는 거다 하는 범죄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사가 되면서 그냥 의과대학 나와서 면허지망 따고 하면 대충 끝나는 걸 생각했는데 네가 부득이 졸업하고 나서도 만약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리, 특히 이제 지식 의학으로서 공부를 안 하면 그건 환자한테 너는 환자는 모르지만 너는 범죄를 지나는 거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상대 때 감명을 받아서 저도 이제 노력하려고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두 총장님이나 명훈 교수님께서 이런 석학들이라든가 지식이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하시지만 좀 이렇게 정기적인 컬럼이라든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 내가 맨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애프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면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었었는데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강의에서는 얘기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가면 그날 발표한 연자분하고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지 않았던 좋은 정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앞으로 좀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뭐 이제 위협이 좀 채워주면 되겠지만 아직은 좀 요원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여기 언론을 하시는 지금 우리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언론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봐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많은 의사들이 봐서 깨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는 아까 그 경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험을 많이 이런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결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나더라 하면 젊은 사람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환자한테는 나를 빈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이 그 경험인상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론성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그 100회를 맞으면서 참 저도 뭐 사실 이게 의료라는 게 딱딱한 분야긴 하지만 우리 초대 회장님한테 우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이렇게 총장님이나 명훈 교수님 오셔서 이게 좀 좋은 자리에 참석해 준 걸 감사해서 합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00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지금 몸소 지금 느끼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근데 제가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어. 이 프리토킹의 또 귀재이신 김재윤 회장님께서 한번 또 프리하게 한번 말씀 나누시죠. 너무 늦어가지고. 네. 아니 첫 회부터 100회까지 이렇게 강의해 주신 맹광욱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100회 되니까 무슨 종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200회는 또 몇 년도에 될지 계속 잘 이어나가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 100회 동안에 뭐 제가 뭐 아까 개근 다 하셨던 저는 개근 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빠져가면서도 좋은 강의들 너무 많이 들으면서 좋은 어떤 경험과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데 저희 그 개인적으로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지만은 그 의사가 돼서 전문의가 돼서 이 어떤 아까 소명의 길 같은 거를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부터 너무너무 폐업들하고 망하고 다
다 딴 데로 튀고 집히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번에도 이제 계속 강의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의사가 이렇게 아니면 제대로 그런 의료 윤리나 이런 걸 유지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은요 살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갖는지 지금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보건소에 임시직들 이렇게 구하면은 80%가 그 폐업한 소아과 의사들이 와서 일하고 일당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주 그냥 윤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을 떠나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우리가 의료 윤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다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만족 못하면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정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의료 제도 이런 것도 해가지고 자꾸 쑥과 얘기하면 나쁜 사람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면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저는 세 종류로 봐요. 군인들 그 나라에서 잘 안 해주고 그러면요 총 들고 나와서 무슨 일 벌릴지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의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걸 보장 안 해주면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 이거들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달아주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다 유지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런 종교인들도 어떤 그냥 술수를 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도와줘야지 어떤 의료 윤리도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리고 대리 수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같은 여러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멀리 퍼뜨리는 것도 좋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왜 안 오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훈 총무님, 또 가장 이 비보험과에서 가장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형외과 윤리 이사님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무를 맡고 있고 성형외과를 전공했고요. 임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상황은 뭐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더 틀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비보험과에서는 더 약간 더 치열한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가 약간 조금 더 상업적으로 좀 더 많이 변질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도 아파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료 행위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런 만족도를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불만을 갖고 요즘 소송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의사들끼리도 이제 서로 뜯고 비방하고 뭐 약간 뭐 유튜브에서 뭐 이런 뜻을 절대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서로 이렇게 하는 뭐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항상 다들 말씀하셨지만 수가가 나빠지면은 결국은 뭐 GP 뭐 이런 식으로 비보험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그럴수록 더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그래도 제가 여기서는 조금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속하니까 윤리라는 게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문재원 회장님이 그냥 한번 와봐라 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터레이던트를 할 때까지 어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듣는 약간 그런 뭐 윤리에 대한 것들 아니면 위대한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좀 짧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뭐 내과 어떻게 해서 시험을 잘 볼까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봐서 의과대에 들어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또 학교 다니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윤리를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한번 와볼래? 난 술이나 마시자. 그리고 뭐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뭐 그냥 병원은 매출 잘 나오냐? 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다못해 성형외과 의사들끼리 만나도 아 이런 수술 뭐 학회에서 얘기했더니 요즘 이렇게 하는데 뭐 너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야 어떻게 하면 환자를 우리가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어려운 재수술 환자들을 어떻게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윤리를 얘기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거는 뭐 대학에서도 뭐 시간을 만들어서 수업을 듣는다는데 그게 점수를 따는 목적이지. 글쎄요, 제 기준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좀 뭐 저희 아버지도 성형외과를 하셨지만 저희 선배님들도 보면 옛날에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 하루에 쌍꺼풀 2개만 해도 10년 하고 빌딩을 샀다. 지금은 솔직히 지금 보직 따고 나온 친구들은 실업자거든요. 뭐 성형외과 전문의 따고 나와가지고 한 달 페이를 200만 원, 300만 원씩 받고 지금 뭐 들어가는 시대인데 그 친구들에게 지금 뭐 윤리를 와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뭐랄까 그런 물론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또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있고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또 우리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의사 사회가 좀 더 윤리적으로 항상 오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들의 아픔을 그 이해하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이제 딱 이 분위기를 다 알게 됐는데 마무리 말씀 우리 오늘 한명 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저기서 보이게. 사실 제가 이제 소아청 성형외과 의사로서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데 재작년에 이제 조금 이제 업종 변경을 해서 GP로 했는데 역시 또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것이 아니더라도 너무 운영하는 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할 수가 없고 정말 특히 요즘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데 무슨 뭐 인건비 오르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진료해서 유지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오늘 제가 이제 정말 환자 없다가 이제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오늘 정신없이 접종을 했는데 저는 미국가 아스트라제네카 한 명당 10명이 원래 건데 아직 해가지고 2명 더 뽑거든요. 정말 고생해서 2명을 더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네이버에 올려라.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이버에 올려라.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올렸다가 여러 명이 몰려오면서 나는 있다고 해서 왔다. 빨리 내놔라. 근데 생각보다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난 딴 데 가서 있을 텐데 당신이 있다고 해서 왔어. 어떡하냐. 물어내라.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공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이버나 카카오에 올려라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저는 직원 하나 있는데 무슨 전화를 받고 있고 정신없이 뭘 하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공정하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고 오늘이라도 지금 쿠팡에다가 방법을
청해야 되나 내 목숨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현실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9일까지가 의사들이 조금 자유롭게 그 올릴 수 있는 그거고요. 왜냐면 자녀 백신을 근데 그거 갖고서도 저는 욕을 많이 먹어요. 초반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자녀 백신이 12명을 한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빠진 거 다시 제가 채워놓고 하다 보니까 12명이 된 거니까 보건소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 그 자녀 백신으로 한 병을 깐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고 중간에 뭐 하고 중간에 빠진 거 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 그거 나중에 전 또 뭐 그거 가지고서 뭐 고발 당할지도 모르겠고 당신 왜 하나 깠느냐 그럴 수 있는데 복잡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그 마무리하면은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개업하는 의사한테 갔더니 의료윤리 연구에 하면은 도움이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의료윤리 연구에 가서 도움이 강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뭐 크게 매출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매출이 아니라 의사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환자한테 주는 확신, 그 배운 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큰 저한테 위안이 되고 환자한테 위안이 되고 그렇게 좋은 의사로 제가 이게 좀 멋져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철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수고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도 강의가 계속됩니다. 오늘 무사히 돌아가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